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날씨가 좀 춥습니다. 뭐 추운 게 당연하겠죠. 지난주에 입동도 지났고 이제 겨울인데 마침 겨울비가 또 이럴 때 꼭 한 번씩 와주죠. 그리고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또 겨울이 시작됩니다.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부동산 지식, 정보, 또 이분이 가진 인사이트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대선 앞둔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 비교 평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안 이제 뭐 한 120일 남았나요? 어쨌든 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는 거를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각 후보들의 공약 사항들도 1호 공약이 부동산 공약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대선을 여러 번 뭐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부동산 공약들을 지난 뭐 수십 년간의 대선에서 지켜진 적은 거의 없어요. 또 이제 공약이라는 게 정책하고는 다르게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이제 방향성 위주로 가고요. 또 좀 말하자면 국민들한테 뭘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공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고통을 감내해야 될 부분들을 제시할 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약과 정책은 좀 다를 수 있다는 면을 감안하고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공약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이 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죠. 공공의 방점을 찍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 공약은 이제 민간에 좀 방점을 더 찍은 공약들이고요. 이제 좀 앞으로도 더 이제 공약들이 개발돼서 나오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공약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인데 주택을 공공재다, 주택은 공공재다 이렇게 천명을 했거든요. 했죠. 그래서 거기에 기반을 두고 이제 주택 공급 뭐 250만 호, 또 그 중에서 100만 호는 기본 주택으로 하겠다. 그 기본 주택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역세권 위주로 해서 월세 한 60만 원 정도 내는 주택을 그럼 34평에 살게 해준다고 했는데요. 그거 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주택을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내용이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것보다는 국토 보유세로 단일화해서 본인 거주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뭐 심지어는 1세대 1주택인데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 국토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효세율도 많이 높여서 뭐 이제 시가에 대비해서 약 1% 안팎의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팔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토지에 대해서도 이제 비사업용 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중한 세금을 물려서 결국 팔도록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이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비판을 했었던 내용들, 현재 문정부의 실책들 이런 것들은 일단 법을 시행하면서 나오는 부작용의 일부다. 그래서 지금 하는 정책, 문재인 정부 정책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내용, 공공주택을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집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다 정리되는 것 같아요. 주택은 공공재다. 근데 이제 공공재라는 게 이제 뭐 좀 쉽게 얘기하면은 아무나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죠. 뭐 그런 서비스나 이런 걸. 근데 주택을 공공재라고 하면은 주택 가격을 일단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네. 거니까 뭐 우리가 도로나 뭐 공원이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예.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택이 다 가격이 매겨져서 거래가 되고 내 집에 아무나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습니까? 이 자본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한 거를 문정부에서는 주택이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했다면 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아예 주택은 공공재라고 그냥 맞습니다.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 중에 보면 그런 거죠.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본인은 전세 주고 딴 데 전세 사는 것도 그것도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실거주할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소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 가고 싶은 동네가 뭐 예를 들어 강원도 영월로 이사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 우리 동네로 올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있어야지. 그 집을 살 수 있는 일종의 경우가 교환이나 교체가 돼야 되는 교환이 거니까. 아니면은 거래가 불가능한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21세기하고는 전혀 적합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고 국토 보유세도 신설한다는데 예. 지금 문정부 5년 동안에 이 세금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를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5년 내내 우리가 주장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평가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이건 해봤자 둘 중 하나예요. 정말 베네수엘라처럼 되거나 나라가 폭망해 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완전 다 국유화 되는 거죠. 결국 가격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문재인 정부보다도 몇 배 더 폭등해 버리거나 이 둘 중 하나 결과니까 별로 사실 평가하고 싶지도 않고요. 오늘은 주로 이 윤석열 후보 쪽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어 보여서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내용들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예. 우선 세금 대출 뭐 이쪽으로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다음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완화하겠다. 그다음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도 뭐 LTV를 80%까지 상향하겠다. 이런 내용이 세금 대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그 민간 주도로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임기 내에 250만 채 건설을 하겠다. 또 청년 원가 주택을 임기 중에 30만 채 정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예. 또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 기간이 지금 2+2 계약 갱신 청구권인데 이걸 다시 예전으로 2년으로 원위치 시키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돼 있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고민을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뭐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좋은 정책들인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세금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 있으니까 늘 얘기했던 거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세제를 완화해야 되겠다는 내용. 또 뭐 다 좋은데 청년 원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주로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 활성화해서 그 중에서도 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네. 그래서 뭐 역세권 위주로 해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좋은 주택을 민간에서 이제 더 많이 지어지면 그걸 이제 기부 체납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원가로 공급하는 싸게 공급하는 주택을 청년들한테 주되 그거를 5년 이상 사용하면은 거주하면은 다시 국가한테 팔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거기서 발생된 시세 차익의 30% 정도는 환수하겠다. 네. 그러니까 70%는 청년들이 갖고 가고 이런 내용으로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그렇게 일반 분양하는 주택과 청년 원가 주택이 섞여 있는 공급일 때 네. 이제 수요층에서는 더 싼 주택을 기다리게 되죠. 글로만 몰리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들은 뭐 그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니까 분양이 잘 안 그렇죠.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분양을 받는 수요층을 확대시켜 줘야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수요 측면에서부터 제약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이제 부동산 정책도 사실 100년 대계거든요. 예.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청년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더 낮은 분양가를 제시한다. 이거는 뭐 좌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도 일종의 특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원가 주택이 공약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표를 끌어 모아야 되니까 이런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사회 취약계층에 한정해야 됩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생활을 할 수 없는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노인층이라든가 이렇게 스스로 생계가 안 되는 말하자면 부양 가족이 없는 노인 이런 분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것도 전반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아주 이제 그 소수에 한정해야 되고 공급하는 물량도 무슨 이렇게 50만 호씩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국공유지에 한정해서 섞지 말고 국공유지에 한정해서 거기에서 원가 주택을 짓고 나중에 관리까지 공공에서 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구분해 줄 필요성이 근데 있다는 그거는 거예요. 이제 일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단체 예전에 이렇게 임대가 이렇게 따로따로 동배치를 했었는데 소셜 믹스라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같이 배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반하지 않나요? 근데 그 정책이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 소셜 믹스 해가지고 가는 게 그게 아무리 그렇게 구분한다고 해도 구분이 잘 안 되고 사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분적으로 주겠다는데 그런 정책들도 많이 시행이 돼 왔어요. 뭐 우리 뭐 역세권 고밀 개발이라든가 맞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이렇게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은 상당히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문정부 5년 동안 거의 그 주택 공급의 시스템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법을 차라리 개정해서라도 부분적인 게 아니고 전반적인 용도 지역별 별로 용적률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시적이라도 그게 전반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오케이, 무슨 말씀? 지금은 너무나 막 이게 규제가 난맥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용적률 한 50% 정도 올려서 그걸 뭐 몇 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더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돼야 단기간에 공급이 좀 맞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다. 50%만 해도 얼마인데요, 그죠? 그렇죠. 사업성이 훨씬 개선되겠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이대로 놔두고는 부분적인 개편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공약 사항으로 이걸 걸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뭐 그런 거를 것들은, 공약으로 걸기는 어려운 게 아무래도 분양가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가격을 낮춰주겠다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공약을 건다 이게 어렵겠지만은 실제로는 폐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약 시스템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청약을 받으려는 분들도 헷갈리지만은 이 청약 시스템을 관리하는 분들조차 헷갈릴 정도로 시스템이 복잡해져 있습니다. 예. 이거 개편해야 되거든요. 개편. 단순화 시켜야 되고 또 가점제요. 청약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이 수요층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제 완화 쪽도 주로 이제 종부세나 양도세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취득세라든가 맞습니다. 또는 뭐 상속 증여세 쪽도 완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취득세는 이게 이제 지방세니까. 지방세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이렇게 세면 전체 취득세 수가 또 늘지도 않을 거예요. 차라리 거래가 활성화되고 다다익선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더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가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거든요. 이렇게 중과세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상속이나 증여세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선진국 또는 이 국제 기준과 비교할 때 그 너무나 큰 괴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지금 상속 일괄 공제 5억 원, 네. 또 증여세 10년에 뭐 직계 존비속 5천만 원 이런 규제들은 지금 뭐 수십 년 된 규제들이고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뭐 10배, 20배 차이 나는 이런 정도의 공제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제율도 지금 많은 뭐 집값이 올랐고 인플레가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공제율 현실화를 이참에 시킬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부동산에 관련해서도 너무나 이 행정 서비스 시스템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뭐 세금 따로 하는데 세금도 이 국세에 관련된 국세청 관련 또 지방세 관련된 시군구청 네. 관련돼 있죠. 또 뭐 등기 업무는 또 별도로 대법원에 관련돼 있고 뭐 그게 아니라도 또 지금 행자부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한 건 하기 위해서 너무나 복잡하게 또 해야 돼요. 이거 사실 좀 다 전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대국민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이 일원화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충돌도 안 일어나고요. 요즘 심지어는 뭐 국세청과 기재부 그 간에도 막 그 법령 해석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 기관 우선 뭐 따르면 또 기재부 아니, 따라야 되고 또 국민들이 헷갈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관들 간에도 지금 맞아요.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이거 도대체 세금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행정 시스템을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있습니까? 아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예. 드리자면은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부는 심판이에요. 예. 심판이 막 경기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잘 뛴다고 해서 그 경기가 잘 되는 게 아니듯이 예. 지금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도 플레이어들,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갈 수 있도록 심판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나서지 말라.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다고 나서지 말아달라는 게 마지막 제 주문입니다. 들으셨죠? 자, 차기 대통령님, 저희 5가지와 우리 곽창석 대표님의 고언 잘 들으셨죠? 이런 부동산 정책 피시면 부동산 시장 금방은 아니더라도 시장 그 거주 사다리가 복원되고 시장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예측 가능한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 안정됩니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